사우디 한복판에서 미국의 눈이 박살났습니다. 이란은 전투기를 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장을 지휘하는 눈부터 꺼버렸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진 이 장면, 그냥 남의 나라 전쟁 뉴스가 아닙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무서운 예고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보여준 방식이 북한이나 중국이 한반도와 동중국해에서 그대로 응용할 수 있는 정답지에 가깝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3월 말 공개된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E3 센트리 조기경보 통제기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치명적 손상을 입었고 현장 사진상 사실상 전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군 핵심 자산이 이런 형태로 무력화된 장면은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사건이냐? The Wall Street Journal. E3는 그냥 큰 비행기가 아닙니다. 하늘에 떠 있는 지휘소이자 레이더 기지이자 공중전의 뇌입니다. 전투기들이 아무리 많아도 누가 어디서 날아오는지 못 보면 그냥 비싼 쇳덩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란은 미국 전투기를 직접 때려잡는 대신 그 전투기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투넬을 먼저 끊자 이걸 택한 겁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권투 선수를 때리는 대신 조명 끄고 링을 통째로 흔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싸움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운빨 공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 쪽 군사 해설에서도 이번 타격은 시간 민감 표적을 정밀하게 노린 사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란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언제 가장 취약한지를 보고 쏘았다는 얘기예요. Global Times 2.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은 압도적 군사력인데 왜 이런 걸 못 막았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현대전은 이제 강한 쪽이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비싼 쪽이 먼저 지치는 전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미국과 정면 공중전 하겠다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대신 너는 비싼 걸 갖고 있고 나는 싸고 많이 뿌릴 수 있다. 이 논리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비대칭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은 1대 맞으면 3억 달러가 날아가고 이란은 몇백만 달러, 심지어 그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상대를 흔듭니다. 전쟁이 아니라 계산서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소름 돋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UAE 방공망 농락 사건입니다. 중동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UAE는 최근 이란발 미사일과 드론을 대량으로 요격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3월 초와 중순 사이 UAE 국방 관련 발표에서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수백 기 이상을 상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Gulf News 3. 여기서 핵심은 숫자보다 구조예요. 방공망은 무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역으로 속이기가 가능해집니다. 이란이 진짜 미사일 몇 발만 쏘는 게 아니라 가짜 표적, 기만용 여론, 저가 드론, 혼선 유도체를 섞어서 한꺼번에 올려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항공 시스템 입장에서는 저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판단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일단 쏘고 보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전쟁은 이렇게 바뀝니다. 누가 더 잘 막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탄약창을 비우느냐로.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만든 방공망이 정작 값싼 기만 표적 몇 개에 반응해서 자기 스스로 피를 빼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해외 커뮤니티와 오픈소스 반응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가장 많이 공감받은 반응 중 하나가 이런 식이었어요. 이건 화력전이 아니라 계산기 전쟁이다. 또 다른 반응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비싼 방패를 가진 쪽이 싼 창에 먼저 지친다.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방공 미사일은 한 발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싸구려 드론, 유인용 표적, 저비용 순항체를 섞어 던져요. 이걸 다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면 방어하는 쪽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그럼 미국은 바로 이란 본토를 초토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겉으로는 맞는 말 같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란 본토를 전면 타격하는 순간 전쟁은 단순한 중동 분쟁이 아니라 국제 유가, 호르무즈 해협, 이스라엘, 걸프 국가들, 미군 전진기지 전체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대형 확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대리 세력, 민병대, 외곽 네트워크를 주로 때리며 확전을 관리하려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친이란 무장 세력 관련 긴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힘이 없어서 못 치는 게 아니라 칠 수는 있는데 치는 순간 잃는 게 더 많다.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강대국의 약점입니다. 약한 쪽은 잃을 게 적고 강한 쪽은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지점에서 일본 쪽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일본 안보 커뮤니티와 방산 관심층에서 많이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미국이 저렇게 흔들리면 일본 단독 방공은 가능한가? 오키나와 서남도서 라인은 포화 공격에 버틸 수 있나? 이런 식의 불안감입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구조가 똑같거든요. 미사일은 비싸고 드론은 싸고 기만체는 더 쌉니다. 그리고 섬나라 방어는 결국 조기 경보와 요격 재고 싸움으로 갑니다. 여기서 한국인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한반도는 안전하냐? 정답부터 말하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대량 동시 발사와 혼합포화 개념에 매우 익숙한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진짜 탄도미사일만 쏘는 시대는 지났어요. 자폭 드론, 방사포, 순항미사일, 기만탄, 전자전 교란을 한 세트로 묶어 날리는 순간 우리 방공망은 기술력보다 재고량 문제에 먼저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방공망을 게임처럼 생각합니다. 레이더가 잡고 미사일이 올라가고 다 맞추면 끝.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현실은 이런 질문이에요. 몇 시간 버틸 수 있나? 몇 파동까지 막을 수 있나? 첫날 밤에 재고가 몇 % 남나? 이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의 진짜 중요한 기회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레이저 대공무기입니다. 왜 레이저가 중요하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싸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한 발 쏠 때마다 돈이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나가는 구조에서는 드론 수백 대를 상대로 절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이저는 전기만 있으면 연속 대응이 가능하죠. 즉, 현대전의 핵심이 누가 더 강한 폭발물을 갖고 있느냐에서 누가 더 싸게 많이 막을 수 있느냐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진짜 전쟁의 경제학이에요. 강한 무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무기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이슬이 사건이 던지는 더 큰 메시지는 하늘의 눈을 분산시켜라입니다. 한국도 특정 고가 자산 몇 개에 너무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조기 경보 자산, 공중 감시 자산, 데이터 링크, 지상 레이더, 해상 센서, 드론 중계망, 이걸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여러 층으로 쪼개야 해요. 쉽게 말하면 한 대가 박살나도 전체 시스템이 안 죽는 구조. 그게 진짜 강한 군대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결국 중국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영상의 가장 소름 돋는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중국이 지금 한국과 주변국을 상대로 더 위험하게 키우는 카드 중 하나가 바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ALBM 개념입니다. 중국의 H-6K 계열 폭격기와 KD-21 계열 무기 논의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핵심은 지상 발사보다 훨씬 더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에요. Global Times 2. 지상 발사 미사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발사 징후와 지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격기가 멀리 돌아와서 예상치 못한 축선에서 공중 발사로 쏴버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탐지 시간은 짧아지고 방향은 꼬이고 방어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걸 한국 입장에서 바꿔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하나 나옵니다. 막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맞받아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억제력입니다. 상대가 우리 방공망을 포화로 눌러버리려 할 때 그 대가로 상대 핵심 기지, 지휘시설, 활주로, 군수 거점이 위험해진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애초에 버튼을 못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형 공중발사 장거리 타격 체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KF-21 같은 플랫폼과 기존 미사일 기술이 결합하면 한국도 단순 방어 국가가 아니라 건드리면 바로 깊숙이 대갚을 수 있는 국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전쟁은 멋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이건 손해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이란이 이번에 미국과 걸프 국가들에 보여준 것도 사실 그거예요. 우리를 때릴 수는 있지. 그런데 너희도 공짜는 아니다. 이 한 문장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무기가 약해진 게 아니라 전쟁의 공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공식은 이거였죠. 더 큰 폭탄, 더 빠른 전투기, 더 비싼 시스템.
그런데 지금 공식은 이겁니다. 더 싸게 흔들고, 더 많이 소모시키고, 더 비싸게 피 흘리게 만들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공식은 한반도에서 훨씬 더 위험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밀도도 높고 민간 피해도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진짜 준비해야 하는 건 단순히 좋은 무기 더 사자가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건 딱 4개입니다. 값싼 대량 요격 수단, 레이저와 전자전 같은 지속 방어 체계, 조기 경보 자산의 분산, 그리고 상대가 계산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강력한 보복 억제력. 이 4개가 없으면 방공망은 언젠가 반드시 재고 싸움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국 안보의 가장 큰 약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미사일 숫자일까요? 드론 대응일까요? 아니면 미국에 너무 많이 기대는 구조 자체일까요? 댓글로 딱 하나만 남겨주세요. 재고, 드론, 미국 의존. 이 셋 중 뭐가 제일 위험한지 이유까지 같이 써주시면 오늘 영상 보는 분들끼리 토론이 꽤 재밌게 붙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중동 뉴스가 아니라 한국 방산과 한국 안보 전략에 엄청난 힌트를 던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돈 되는 무기, 진짜 살아남는 무기는 한방 센 무기가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레이저, 저비용 대드론 체계, 분산형 감시망, 가층형 요격, 장거리 억제, 타격. 이 5축을 먼저 잡는 나라가 다음 전쟁에서 덜 맞고 더 오래 버티고 결국 더 비싸게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한국 방산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 커질 수 있는 진짜 이유이기도 해요. 중동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다 똑같은 공포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 방공망, 드론 떼거리 오면 진짜 버티나?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나라가 앞으로 진짜 강한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지금 당장 1개에만 예산을 몰아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레이저 대공무기, 조기 경보 자산, 주가 확보, 한국형 ALBM 같은 장거리 억제 무기. 저라면 솔직히 싼 방어, 깊은 보복, 이 2개를 동시에 묶는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맞기만 해서는 지고 때리기만 해도 결국 맞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이 단순히 와, 전쟁 무섭다로 끝나면 아깝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전쟁의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읽는 겁니다. 사우디에서 박살난 건 비행기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전의 환상이 깨진 겁니다. 비싼 무기가 무조건 이긴다는 환상, 강대국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환상, 하늘의 눈은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환상. 그게 이번에 산산조각 난 겁니다. 이런 주제 계속 파고들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북한이 한국 방공망을 진짜로 마비시키려면 어떤 순서로 공격할까? 이 시나리오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쟁은 누가 더 강하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안 망하느냐의 싸움입니다.